안녕하십니까.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 이경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사항은 본 사업 설명의 내용은 5월 16일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된 2023년도 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하여 연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규정, 공고문, 공고안에서 제안 요청서 등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지만 본 발표 내용이 위 내용과 서로 불합치한 부분이 있다면 공고된 법률 규정 및 문서의 내용이 우선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목차는 먼저 사업에 대한 기여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올해 신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 요건 및 방법, 평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의 비전은 글로벌 화장품 수출 2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사업의 목표로 화장품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을 통한 K-뷰티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로는 미래시장 뉴 패러다임 선도형 기술 개발, 두 번째로 중소기업 성장 기반 조성, 선순환 생태계 강화, 세 번째 K브랜드 경쟁력 강화,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수출 전략 화장품 개발이라는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최근에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중국 같은 후발주자들의 기술 추격에 따른 제품 차별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한 프리미엄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의 품질 경쟁력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 내 수입 규제 및 보호무역 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여 화장품 안전 기준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도 신규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상실될 위기에 있는데요. 화장품 R&D 속성상 중소기업의 자체 투자만으로는 기술 역량 확보가 어렵고 또 고부가치 기술 마련을 위해서 의학에 기초한 화장품 피부과학 기반 기술 역량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투자하기는 어려운 공통 기반 기술이라든지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에 근거하여서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 사업이 기획되었고 이 기획된 내용을 가지고 2022년 국회 신규 예산이 확정되어 2023년 올해 우리 사업단이 출범하게 되었고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의 목적은 피부과학 기반기술 연구와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을 통해 국민 피부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화장품 산업을 국가 주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분야별 예산을 보시면 크게 4개 내역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피부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규제 대응 평가 기술 지원, 그리고 사업단 운영을 위한 사업단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야별 예산을 보시면 피부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에 약 25억 원,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분야에 약 32억 원, 규제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에 약 7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분야는 피부 취약층, 고령층이나 민감 피부 계층 같은 피부가 취약한 층의 피부 문제를 해결하여 피부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화장품 피부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분야는 신규 과제 11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 과제당 연간 3억 원, 총 3년 이내인데 2+1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분야인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분야는 세계 화장품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재 기반 기술 개발 및 필수 고부가가치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화장품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신규 과제를 13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과제당 연간 3억 원 이내 또는 연간 5억 원 이내 과제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총 3년 2+1 2단계로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대응 평가기술 지원 분야는 중국 등 수출 규제 대응하기 위한 평가기술 지원을 통해 신규 소재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제는 총 5개 과제 지원 예정인데 과제 등 연간 1억 원 이내 혹은 연간 3억 원 이내 2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인 피부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분야는 일반인 및 피부 취약인 등에 대한 피부건강 증진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고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근거가 되는 피부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피부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데요. 내재적, 외재적 복합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혁신 기술 개발인 환경 요인 대응 및 피부 장벽 조절 기술 개발이라는 분야와 탈모 같은 특징적 대표 피부 유형에 적합한 기초의학적 피부 과학적 기술을 개발하는 탈모 피부 감각 및 피부 유형 맞춤형 조절 기술 개발 두 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기간과 연간 연구비는 총 3년 2+1 이내 그리고 연간 3억 원 이내로 지원 규모는 동일하고 선정 예정 과제 수는 환경요인 대응 및 피부장벽 조절 기술 개발은 6개 과제, 그리고 탈모 피부 감각 및 피부 유형 맞춤형 조절 기술 개발 과제는 5개 과제가 지원 예정입니다. 각각의 지원 분야에 대한 최종 목표와 지원 내용은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분야의 최소 정량 목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정량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 정량 목표는 저희가 기간으로 구분된 이 연구 기간 안에 이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정량 목표를 의미합니다. 정성적인 목표는 아까 제시되었던 그 사업별로, 분야별로 그 최종 목표에 대응해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지만 정량적인 목표, 논문이라든지 특허 같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RFP에 제시한 이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도 최소한 이 이상의 목표는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피부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분야의 최소 정량 목표로 1단계에는 SCI급 논문 2건 이상, 특허 출원 1건 이상을 달성하셔야 되고 2단계에는 기술 이전 1건, SCI 논문 1건, 특허 출원 1건, 특허 등록 1건 이상을 목표를 달성하셔야 됩니다. 단 논문 중복 사사의 경우는 여기에 표기된 사사된 사업에 따라서 n분의 1만 인정을 하지만 JCR 10% 이내의 저널은 중복 사사도 한 편으로 인정합니다. 이 분야의 지원 대상은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은 학연병만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야는 기초 성격의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을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학연병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 대신 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연구 개발 기관 외에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이 1개 이상 필수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단독으로는 이 분야를 지원하실 수 없다는 내용이고 협업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은 반드시 구성하셔야 되지만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을 2개 이상으로 구성하는 복수 주간 과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이 분야에 개발된 내용은 결국은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한된 기술이 구체적으로 화장품 개발에 어떻게 응용될지 이 방법에 대해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성과의 활용 확산을 위해서 국제학회나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한 발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성과 발표회나 기술 이전 설명회에 추진할 경우에 적극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분야인 필수 고부가치 기초소재 개발 분야는 중소기업 성장 기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기초소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따라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산화 소재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인 필수 고부가치 기초소재 개발 분야도 크게 2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부 효능 재생 증진, 피부 친화 소재 같은 글로벌 화장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부가치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세계 최고 수준 화장품 소재 기술 개발 분야와 국내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장품 소재의 독립구현을 가능케 하는 국산화 소재 발굴 및 필수 기초 소재를 개발하는 수입 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 분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가 각각 A형, B형, C형, D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원 기간과 지원 규모에 따른 연구비 규모에 따른 구분이고 선정 예정 과제 수는 5억 원 이상의 과제인 B형과 D형 과제는 1개씩 선정 예정으로 되어 있고 3억 원 이내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A형, C형 분야는 각각 6개, 5개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내용은 세계 최고 수준 화장품 소재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피부 흡수 증진 지능형 약물 전달 기술 개발이나 생물 공정 기반 화장품 첨가제 양산 기술 개발, 미세 플라스틱 대체 생분해성 밀입자 개발, 비인체율의 고효능 인공 엑소존 개발, 피부 노화 개선 소재 기술 개발 같은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수입 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 소재, 화장품 제제 소재, 예를 들면 계면활성제나 실리콘 대체제, 방부제, 피부자극 완화 소재 같은 이런 소재들을 개발하는 것, 아니면 탈모 완화 소재를 개발하는 것, 수입 대체 세라마이드 소재를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을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분야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기업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굴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꼭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 각 분야의 목표나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분야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B형, D형, 아까 말씀드린 3억 원 과제, 5억 원 과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3억 원 과제와 구분되는 5억 원 지원 규모 과제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화장품 최고 수준 화장품 소재 기술 개발 분야의 5억 원 과제는 개발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소재를 실용화하고 등록하는 단계까지 연구 개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이 분야는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거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소재를 실용화해서 그 소재를 화장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개발한다면 연간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D형 그리고 수입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 분야에서 연간 5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신규 소재 개발이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이 분야는 수입 대체를 하기 위한 소재 개발인데 기존의 소재를 대체하는 데 있어 똑같은 소재를 만드는 그런 형식의 개발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소재로 기존의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D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는 중국 신소재 등록이나 수출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험 평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역시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소 정량 목표도 4개 분야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화장품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논문과 특허와 함께 학교나 연구소, 병원 같은 비영리기관이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되기 쉬운데 이런 분야인 경우에는 그 기술이 실제로 기업에 활용돼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 학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억 원 연구 과제인 경우에는 실제로 실용화되는 단계까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ICID 등재하는 것까지도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당연히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화장품 소재를 국산화하는 그 C형, D형 분야의 경우에는 논문 특허와 함께 일반적으로 화장품 소재의 실용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에 대한 외부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고 ICID 등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수입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 분야의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소재 기술을 개발한다기보다 소재를 국산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SCI 논문을 게재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보통 기업이 주관이 되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경우에는 그래서 논문 성과 중 화장품 관련 KCI 등재진의 경우에도 SCI급으로 인정합니다. 대신 편당 50%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2건 이상을 게재를 하셔야 SCI 논문 한 건으로 대체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의하신 경우가 ICID 등재를 수입 소재를 국산화한 경우에는 이미 인기네임이 등재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ICID 등재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기존 소재를 동일한 소재를 국산화하는 그런 개발 과제인 경우에는 인기네임이 아니라 트레이드 네임인 경우에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참여는 필수입니다. 이 분야는 소재와 관련된, 소재 개발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주간이든 공동연구개발기관이든 기업 참여는 필수인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수입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 분야, C형, D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국산화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간연구개발기관으로는 기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1개 이상 필수로 단독은 안되고 협업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역시 중복주간, 그러니까 복수주간인 경우에는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주간연구개발기관은 1개여야 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1개 이상 하시면 됩니다. 이 분야의 특기사항은 유사한 소재를 개발한다거나 유사한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과제가 접수된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영역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고요. 가능한 경우 공인이나 외부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적용시험이나 품질 규격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이런 공인이나 외부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소재를 국산화하는 그런 내용은 이런 어떤 단가나 경제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율이나 단가 같은 경제성 관련 목표를 제시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의 활용 확산을 위해서 역시 국제학회나 국제화장품 원료 전시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재가 국산화되는 동시에 수출로도 이어져야 되는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수출 대상국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원료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천연 유기농 인증 같은 인증, 그리고 MET 인증 같은 공인 민간 인증을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야인 규제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분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최근 중국의 소재 등록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 전략형 KBT 특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분야로 제안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분야는 두 개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와 신원료 등록 및 선행사업에 함께 수출 전략 제품 개발 분야 두 개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는 아주 목표가 명확합니다. 수출 대상국의 규제에 대응하는 소재 및 제품 등록하는 건데 특히나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중국 신원료 등록입니다. 중국 신원료 등록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최근에 조금 NMPA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합리화되고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신원료를 등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원료를 중국 신원료로 등록해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중국 신원료 등록이나 또 그 외에 EU라든지 다른 국가에 이런 신원료를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 평가가 있는 경우에 그런 시험 평가 기술을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뭐 인비트로라든지 익스비보라든지 동물 대체 시험 같은 그런 안전성 시험, 아니면 현지인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인 신원료 등록 및 선행사업 연계 수출 전략 제품 개발은 이런 신원료 등록된 그런 원료라든지 아니면 선행사업에서 연계된 그런 이중융합 화장품 같은 그런 수출 주도의 혁신 제품 개발입니다. 그래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수출 전략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혁신 아이디어 기반의 수출 전략 제품을 개발하는 것, IT 융합의 뷰티테크 제품, 아니면 시장 다변화하기 위한 더마 코스메틱 개발 같은 이런 분야를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지원 기간은 두 가지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 기술 지원은 이미 어느 정도 대부분 개발된 그런 소재를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 평가 항목들을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계 없이 2년 이내 그리고 연간 1억 원 이내로 총 3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신원료 등록 및 선행사업 연계 수출 전략 제품 개발 분야는 이런 시험 평가 기술도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그 외에 개발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연간 3억 원 단계 포함해서 총 3년 이내로 2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장품법에 근거해서 동물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대체 평가 기술이나 인체 적용 시험 등을 이용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수출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현지 법률상 동물 대체 시험이 불가능하고 동물 실험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하게 그 시험 항목별로 제시할 것을 특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한 비용은 신규 원료 등록을 위한 시험 분석 비용만 인정을 합니다. 기타 신고 등록을 위한 문서화 작업, 그리고 번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요. 특히나 또 이 분야는 자체적으로 이제 시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시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국가의 현지의 뭐 전문 시험 기관을 사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런 시험 분석 기관이나 아니면 외부의 뭐 대행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비용이 이제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 분석 비용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 기술 지원은 결국은 이 소재를 수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소재 시장의 규모나 전망을 분석하는 내용, 그리고 해당 국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시험 항목과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는 시험 자료에 대한 수준, 그리고 연구 기관 중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수출 전략 제품 개발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사항은 역시 신원료 등록이나 아니면 이번 사업 이전에 그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 기술 개발 사업 같은 선행 복지부 화장품 R&D 사업 연계를 통한 제품 개발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꼭 이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출이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시장성이 뛰어나고 또 이 제품 개발 자체가 특별한 어떤 유망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 진출을 위한 제품 설계 및 유통 계획 같은 시장 다변화 전략을 포함해야 하고요. 혹시나 타국의 유전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와 나고야 의정서 등의 근거에서 관련된 국제 법률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행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 실시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출 대상국에 이미 수출 실적이 있거나 유통 채널을 확보한 기업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그 국가의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 그 국가에서 종교 문화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증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분야별 내용에 대한 정리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개 분야에 각각의 세부 분야로 나눠져 있는 그 분야들을 표시해 놨고요. 각각의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지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산학연병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제 분야의 경우에는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을 한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이제 참고하셔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각 세부 분야별 선정 예정 과제 수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제 구성 요건에서 단독, 주간, 공동, 복수 주간, 불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독으로 가능한 경우는 규제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 중에서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 연간 1억 원, 2년까지 지원 가능한 그 분야만 단독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분야는 어떤 공동의 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개발한 그런 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는, 시험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단독이 가능하고요. 주간 공동으로 구성되는 분야는 모든 분야가 주간 공동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가 복수 주간이 불가능합니다. 주간 기관이 2개인 연구과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은 기관, 같은 과제 내에서 주간이 2개 이상인 과제는 저희 사업단 과제로는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의 주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하는데 같은 법인으로 연구과제를 구성할 수가 없느냐. 원래 같은 법인이면 주간 공동 구성을 못 하시죠. 근데 주간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복수 주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법인인 기관으로만 구성된 그런 연구과제는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요건, 방법 및 평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여기 나와 있는 법률상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하게 이제 봐주셔야 될 것은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아시겠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코이타에서 신고를 받고 있고요. 이 기준에 맞춰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되며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구 책임자의 자격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되고요. 정년퇴직인 경우에 이 경우는 이제 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청할 때 이 주관 공동연구개발 소속된 기관에서 퇴직 이후에 고용 유지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셔야 책임자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신청 제한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마감일 전날까지 종료되지 않는 연구자의 경우 아니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3750에 초과되는 연구자인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십니다. 주관 연구개발 과제인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로 계산이 되고요. 공동 연구개발 과제의 책임자인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로 구분이 된다는 점이 특이사항이고요. 아시겠지만 주관 연구개발 기관의 연구 책임자는 연구 책임자로도 산정이 되고 참여 연구자, 공동 연구자로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단의 경우에는 특정 기업이 우리 사업의 지원을 여러 개 받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과제를 골고루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리기관의 최대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관으로 1개, 최대 2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관으로는 1개만 가능하고 공동연구개발 과제로는 2개까지 수행 가능한데 주관 연구개발 과제까지 포함해서 공동과제를 산정하기 때문에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복수의 과제 신청으로 최대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종 선정일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2개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제가 신청하셨던 과제가 2개 이상 이제 선정되는 걸로 그런 이제 단계까지 갈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 선정할 때는 2개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개의 과제는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공동으로 수행하시는 과제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능하시면 2개까지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HT드림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R&D 지원 시스템 바로 거기를 클릭하고 연구 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이후에 연구자 권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연구 업적 등의 그런 정보들, 이런 부분들은 연구 책임자나 참여원분들의 정보들은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전산 입력사항을 연구 책임자께서 입력하시고 계획서 첨부서류를 작성하셔서 따로 업로드를 하시고 연구개발기관장에서 승인을 받으면 접수 완료가 되고요. 이제 구성은 그 전산 입력을 하셔야 될 사항이 주관 연구 책임자께서 입력하셔야 될 사항, 그리고 공동 연구 책임자분들도 같이 입력하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전산 입력 사항들이 있고요. 계획서 한글 파일로 작성하실 부분은 계획서 본문과 첨부서를 해당하는 항목들을 작성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면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나 개인정보 과세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청력 및 보양사역서 같은 경우에는 전산에서 직접 이제 서명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해당할 때 적정성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서명을 해 주시고요. 이 절차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주간 연구 책임자께서 신청 완료를 클릭하시면 입력하셨던 정보와 한글 파일로 올리셨던 그 파일이 하나의 PDF 파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건 저희가 공고할 때 따로 첨부 서류로도 포함되었었기 때문에 그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절차는 과제 신청을 하신 이후에 저희 사업단에서 기본적인 자격이나 RFP에 따른 요건을 검토한 이후에 서면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면평가는 구두평가 대상 과제, 그러니까 최종 선정 대상 과제의 두세 배수를 선별해서 구두평가 대상 과제를 뽑는 그런 단계고요. 구두평가에서 이전 지원 대상 과제가 우선순위 선정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구두평가 점수의 가감점을 포함해서 그 최종 점수를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고요. 그 이후에 최종 승인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예비 선정 공고를 하고 최종 선정 통보해서 연구 개시를 하게 됩니다. 대강의 예정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나면 저희가 사전 선별을 실시해서 서면평가에 들어갈 과제와 탈락할 과제가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서면평가에 들어가는 과제가 6월 19일에서 22일 주에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바로 구두평가를 실시할 예정인데 구두평가 대상 과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서면평가를 진행하시고 이제 구두평가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혹시 미리 구두평가 발표자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결과를 종합한 이후에 저희가 7월 초에 예비선정 공고를 하고 이 신청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7월 중순에 최종 통보를 하고 연구 개시는 7월 1일자로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이라는 게 그렇듯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그 과제를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나서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사전 선별에서 탈락하시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RFP별로 주간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연병만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학연병이 주간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 기업이 참여가 없는 경우에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전선별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공동연구개발 과제는 대부분의 분야가 공동연구개발 과제를 구성해서 협력연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개발 과제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첨부 서류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주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법인 번호를 기준으로 이 부분을 구분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라도 법인 번호가 같으면 같은 기관도 인정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참여하실 수가 없고요. 주관 공동 위탁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부담금이 총액이나 연금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소 정량 목표로 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기준에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미달하는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절차와 관련해서 참고하실 거는
접수 및 선별 절차 이후에는 경쟁률을 공고할 예정이고요. 선정 평가가 다 끝난 이후에 최종 선정 공고 후에는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 수는 분야별로 8명 내외, 아마 대부분의 분야가 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개별 점수를 반영하고 그 대신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합니다. 최종 점수에는 서면평가 점수는 미반영됩니다. 구두평가 점수에 가감점만 포함돼서 최종 점수로 결정되고 서면평가 점수는 구두평가 대상과제 선별에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가 선정 대상 이내의 순위라고 할지라도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좀 양해를 부탁드릴 사항이 서면평가 이후에 결과 통보한 후에 구두평가 일정까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지금 7월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상황인데요. 일정을 고려해서 구두평가 발표 자료 준비를 저희가 구두평가 대상과제 통보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일정이 혹시나 행정 절차로 인해서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비 선정 공고 때 이 신청이 들어왔거나 중복성 의견이 접수될 경우에는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하실 때 체크 포인트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기본적인 요건들은 다 미리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계획서 작성할 때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냐, 이 RFP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부합하는지 먼저 판단해 주시고요. 다른 분야에 적합한 이런 계획서인데 계획서를 다른 분야로 잘못 제시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서 제출 이후에는 어떻게 옮겨드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한 일정상 최소 전년 목표, 이러한 목표 설정들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특기사항의 주요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권장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미리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 중에 필수 서류가 있고 선택 서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 필요한 서류들 첨부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계획서 작성의 내용 면에서는 기존 기술이나 소재 또는 혹은 비슷한 다른 연구와의 기술적인 차별성을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비교해서 비슷한 연구와 비교해서 우리 과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우위에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산업이라든지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 특히나 피부에 와닿는 효과, 예상 수입 대체 비율, 예상 수출액, 이런 것들을 혹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기관의 각각의 명확한 역할과 업무들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정과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작성할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팁은 예산 입력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 입력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목별로 신청계획서 대비해서 나중에 수정계획서 선정되신 이후에 수정계획서에서 증액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수당이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이런 비목들은 나중에 늘릴 생각 하시지 마시고 신청계획서에 충분히 책정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위탁 연구개발비는 주간 연구개발과제에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공동에는 위탁과제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산 대상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간접비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그리고 계획서 작성할 때 연구 목표, 성과 목표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이제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이나 표, 또 첨부서류 중에 마일스톤 이런 데 제시된 내용들이 동일하게 작성돼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요. 선행 연구과제가 만약에 있으신 경우, 우리 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연구 개발 결과가 있다면 이번 과제와의 연계성, 차별성을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뭐가 다르고
전 과제와는 뭐가 다르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중복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선행 연구에서 특히 얻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면 좀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크 포인트가 다시 또 나오는데 전산 입력사항에서 한글 파일 작성과 별도 입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자가 또 확인해야 되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다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감 일정 이전에 여유 있게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간 연구 책임자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 연구 책임자나 또 주간 연구 개발위원 같은 승인이 필요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주간 연구 책임자분만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고려해서 계획서 접수해 주시고요. 첨부 서류들은 이 외부기관 작성이 필요한다거나 행정적인 이제 첨부 서류 같은 경우들은 빨리 의뢰를 하시거나 준비를 하셔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이제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획서 본문 작성할 때 시간에 쫓기시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분야별로 계획서 서식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피부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과 필수 고부가 기초소재 개발 분야는 가형 서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규제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는 나형 서식을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 확인하셔서 작성을 부탁드리고 담당자분 연락처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사항들은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근데 담당자들이 계획서 접수 마감 시점이 되면 아니면 또 중간이라도 전화가 많이 와서 답변이 바로바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지금 사업 설명 드린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제시해드린 FAQ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 안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한번 꼭 참고하셔서 검토하신 이후에 숙지하신 이후에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일은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리미리 이 마감 때쯤 되면은 굉장히 전화도 문의도 폭주하고 시스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마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획서 접수가 책임자분 접수 마감한 이후에 기관 인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 인증 그 일정에 맞춰서 인증도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사업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타 문의 사항들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